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토피노님이 좋아요 누르고 시작한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었는데요. 22일 의원총회에서 지난 총선 패배를 언급하면서 비대위의 모든 행위는 당이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소한 내년에 실시되는 서울 보궐선거까지만이라도 당이 일치된 단결을 해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공정경제 3법 등을 두고 좀 김종인 위원장과 당내 일부 의원들의 충돌 기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김종인 위원장 공개 발언을 하지 않고 바로 마이크를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넘겼는데요. 이날 비공개 회의 시간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본인이 기여를 했는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이한구 전 의원 등의 반발로 좌초되고 이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요지였는데요. 하지만 의원총에서도 결국 당의 색깔과 로고 등도 확정하지 못하면서 비대위와 원내 의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된 단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최소한 서울시장 선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요. 공정경제 3법 삼법.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가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힌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이 법 거겠죠. 세 개가 뭐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금융그룹 감독법 같은 법인데 이게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2012년부터 경제민주화의 예전에 뭐 상징이었잖아요. 네. 근데 또 지금 국민의힘 또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유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아주 좀 첨예하다고 봅니다. 당의 색깔 또 김종인 위원장의 색깔 그래서 과연 이 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얘기하는 게 먹힐지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될지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지금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갈등설, 불화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본인은 어제 그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뭐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어디가 그런 보도를 했느냐라고 반발하긴 했습니다만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출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좀 당 내부에서 비대위가 추구하려는 방향에 대한 반발이 나올 때 원내 의원들이 이런 것들 좀 사실 원내 지도부에서 좀 다잡아주고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를 딱 그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너희가 경제민주화를 알아?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잡담 금지. 맞아요. 딱 그거 아닌가요? 딱 두 개입니다. 정리하자면 두 그렇죠. 개입니다. 지금 공정경제 3법도 그렇고 당이나 로고 색깔 정하는 것도 사실은 비대위에서는 일찌감치 좀 방향을 정해놨는데 계속해서 지금 당내 반발이 있으면서 의원총회도 다시 열었다가 또 의견 수렴 못해가지고 발표일도 자꾸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예전에 비해서 김종인 비대위가 추구하려는 방향의 좀 탄력이랄까요? 이 그렇죠. 추진력이 조금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근데 여러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도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새로운 정강 정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이 많이 담겼다. 그러면서 어떤 중도로 지금 그 약간씩 이제 좌클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언론이 이런 분석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정강 정책이고 그 정강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그 구체화되는 입법안과 관련해서 그러면 정강 정책대로 가느냐 마느냐. 그렇죠. 사실은 이게 포인트인 거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첫 현상이 지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그 정강 정책 하에서 나오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결국은 정강 정책의 실천 의지를 가늠하는 그렇죠. 잣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또 대표로 선출하면서 이 지점은 한번 와야 될 상황인데 조금 빨리 온 것 같긴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하고 어쩌면 국민의힘이 약간은 좌클릭을 한 거잖아요. 중도를 좀 지향하면서 그거 중에 중요한 법안인 이 공정경제 3법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뭐 말발이라든지 이게 먹힐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뭐 새 정강석 살 때 뭐 상당수 언론이 중도 우파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아니면 보수 본색이냐. 요걸 가르는 지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기점에 지금 와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처리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이전부터 쭉 해왔던 행보들을 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마다 새로운 이슈나 의제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큰 퍼포먼스가 있다거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밖에 보수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오면서 일부 불만이 있어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정강 정책도 바꾸게 되고 사실 지금도 이슈가 비대위에서 나오는 이슈가 아니라 여권발 이슈에 끌려가는 상황 그리고 또 지금 박덕흠 의원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사실 지금 그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은 비대위 김종인 위원장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 이제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한 그것을 이후로 더 이상 쓸만한 카드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좀 김종인 위원장이 정강 정책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 선거까지 끌고 갈 만한 동력이 상실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숨죽여 왔었던 반발 기류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리더십을 흔들고 조계 교체라는 걸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건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 정당이거든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어떻게 될지는 전 가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시계를 8년 전으로 돌려보면 2012년 대선 때 국민행복 추진위원장을 맡았었죠. 김종인 위원장이. 네. 박근혜 정부 시절요? 아니요, 이제 그때가 박근혜 대표 시절이죠. 네, 대표 대선 국면에서 그때 경제민주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어떤 다른 사람들과 파이름이 나면서 이제 그만뒀던 전례가 있었거든요. 어찌 본다면 거의 동일한 지금 사안을 놓고 당 안에서 정말로 만약에 불협화음이 나온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맞다면 그러면 8년 전에 행보하는 또 다른 행보를 그을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인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이 경제민주화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실천 단계에서의 파열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거의 공통된데 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어떤 행보를 그을 것이냐가 관심사고 당 전체적으로는 정말로 보수색을 조금이라도 탈피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요 두 축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좀 관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중요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됐던 이 CCTV에 보건 영상 데이터가 조작됐다라면서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검 요청 기자회견을 어제 열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 조작을 지시한 사람 또 관여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박병우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CCTV 데이터 위변조와 DVR 그러니까 영상 저장 장치 수거 과정에서 조작과 관련한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보건 영상 파일이 조작이 됐다라는 건데 정상적인 영상 파일 일부분에 엉뚱한 데이터를 복사해 덮어 씌웠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덮어 씌우는 바람에 영상 재생 시 약 18,353곳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에러고 복사 덮어쓰기를 할 때에만 발생하는 에러라는 게 이 특조위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6년 전에 대검찰청에서는 CCTV 이 조작과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정면 배치되는 상황인데요. 이 특검 요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특별수사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에는 모법이 되는 특별법에 따르면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참이 있는데 이제 네. 그거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네. 그러면 왜 이제 그쪽에 요청을 하지 않고 특검 요구로 가느냐? 이게 지금 그 짚어야 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에러라든지 덮어쓰기 과정이 아주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조작전 부분인지 실수인 부분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특조위에서는 조작이나 이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특검을 요구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못 믿느냐라는 거죠. 핵심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수본 같은 경우에 좀 검색을 해보면요 기사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본의 행동 자체가 지금 잘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월에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를 하고 또 지난 4월 16일에 이제 세월호 참사 그 주기하고 맞춰가지고 입장 등이나 이제 뭐 강경한 수사 의지 박근혜 정부도 정조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까지는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그 이후로 실제로 수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특수단이 움직이면서 이거를 지금
지금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참위 측에서도 지금 특수단이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수사 의지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맞느냐. 뭐 유가족분들 중에서도 지금 일부 불만을 좀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검찰이 워낙 지금 정치적인 행보 등에 관련돼서 가지고 여러 비판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대로 맡겨도 되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상당히 시간이 싶습니다. 촉박하거든요. 공소시효 같은 게 다 만료 직전이라면 사실은 특별소수수사본부에 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곳에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데 그럼에도 너무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출범을 할 때 저는 그때 이제 언론이 쏟아냈던 보도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세월호 참사에서 특별한 관심을 네. 갖고 있다. 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 구성은 윤석열 총장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어떤 그 보도가 쏟아졌었거든요. 네. 그럼 수사 의지를 안 보일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보도 이후로는 보도가 된 게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예, 근데 박 지금 기자이시죠. 오늘 그 한 조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참위에서 작년 4월에 그러니까 그때는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기 전이죠. 네. 검찰에 바로 똑같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제 수사를 요청을 했지만 그때 검찰이 움직이지를 않았다라고는 지금 보도가 있어요. 따라서 이미 검찰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이렇게 된다면 특별수사본부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검찰은 아마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회적 그러니까 그 사참위의 사참위 특별조사. 판단이 좀 내려졌기 때문에 특검 쪽으로 좀 간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수사본부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만들었냐, 간판은 왜 달았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뭐 당연히 따로 못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라고 사실은 만든 건데 네. 조사나 수사를 못 하고 특히 이 사참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거를 사실 하는 게 맞잖아요. 네. 뭐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뭐 100%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조차 지금 못 믿을 정도라면 사실은 좀 유명무실한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 특별수사본부가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때 그 해경 청장부터 해갖고 뭐 기소를 한 게 아마 네. 특별수사본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일부 어떤 그런 뭐 그 결과를 내놓은 바는 있죠. 하지만 핵심은 결국은 진실규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실규명에 있어서는 강제 수사권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지금 멈칫대고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사참위 같은 게 문제의식도 아마 여기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작년 11 특별법에 따르면 이제 사참에서 특검을 요구를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3개월 안에 이걸 그 결론을 내려야 네. 되는 거고 거기서 안 된다 하더라도 3개월 뒤가 되면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보면 올해 안에 좀 어떻게든 해달라는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실은. 시점으로 네. 봤을 때 지금부터. 12월 안으로. 그러니까요.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총 7조 8,147억 원 규모였고요. 정부가 제출한 지 열 하루 만에 역대 최단 기간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재석 282명 중 찬성 272, 반대 1, 기권 9이었습니다. 통과됐음에도 결과적으로는 뒷맛이 좀 개운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각각 한 걸음씩 양보를 했습니다.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35세부터 65세 이하는 제외하는 것으로 축소가 됐고요. 대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취약계층 105만 명이 확대가 됐습니다. 또 아동 특별 돌봄비 지급 대상도 중학생 15만 원이 포함이 됐고요. 유흥업소 또 이제 콜라텍 등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업종들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고 법인 택시 기사도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시면 사실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표결 전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 실질적인 사회 취약계층 등을 돕지 못한다며 반대 토론에 나섰고 실제 표결에서 용해인 의원은 반대,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은 기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비 2만 원 같은 경우도 많이 후퇴가 된 거잖아요. 네. 한 절반 정도로 줄었던데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줬다가 뺏는 경우라고 지금 하는데 받을 것 같았거든요. 이거는 줄여다가 안 주는 경우잖아요.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네.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거의 다 빠져버려 중간에 있는 나이의 사람들은. 네. 그래서 결국은 보편적 지급이나 이런 것들 논란 때문에 했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의 모습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비판을 하고 네. 지금 말씀처럼 명분도 실리도 좀 잃어버리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기부가 6월 기준으로 통신 3사 연체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나온 게 있는데요. 40대와 50대의 연체 건수도 전체 38%로 가장 많고 액수도 37%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 4050을 제외하는 것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나이대일 수도 있는데 애초부터 정책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은 가장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 인구는 충분히 경제 능력이 있으니까 좀 빼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합의를 해준 것 자체가 그렇죠. 좀 무리인 거 아니냐.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애초부터 좀 이 통신비 전금이 2만 원이라는 정책 설계 이 구상 자체가 조금 안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34세, 16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 그러니까 중간에 경제 인구가 다 빠져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뺄 이유가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 국민을 줘도 비판을 받고 예. 또 빼도 비판을 비판을 받고 어떻게 해도 스텝을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못 듣게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될 정책이었다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준 변호사 못 받는 거죠? 전 못 받. 여기 다 못 받아요 대부분. 왜 다라고 하세요? 저 커트라인 걸립니다. 과구신 기자는 나이 딱 커트라인 걸려서 저는 2만 원 받게 표정이 됐습니다. 달라지네. 갑자기 부럽네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민주당 측이나 여권에서 했던 논리는 비대면이 활동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을 하게 돼서 데이터 비용에 조금 부담이 있을 거다라는 식의 추측이었는데 사실 이 추측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데이터 사용량 자체는 폭증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데이터 실제 요금제 체계 등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일부 데이터 사용량 때문에 늘어나면서 이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계층 굉장히 좀 소수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 사실은 다른 곳에서 정말 경제적인 그렇죠. 타격을 입는 것이 많은데 가장 활발히 경제 활동을 했고 또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빠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약간 선별 지원이라는 것 자체의 딜레마. 안 맞아요. 어떻게 데이터 해든- 사용 자체가 대부분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주된 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 대상에서. 근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되면서 하면은 핸드폰 사용이 늘어나면 그 주된 어떤 그 사용량 급증 대상은 오히려 경제 활동 인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그러니까 논리상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네. 근데 어차피 이제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따져봤자 이제 버스는 지나간 네, 것 같고요.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유흥주점하고 콜라텍은 뺐을 때 아니 그들도 멀쩡히 그 지금 사업 신고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 왜 빼냐 해가지고 넣었어요. 넣으니까 이들을 왜 넣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인권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뭔가 불거지는 문제가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려고 할 때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결국은 논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게 여기에 있는 선별 보편 논의로 또 가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 기준 잡는 게 제일 힘듭니다. 사실 지금도 문제잖아요. 유흥업소 넣냐 마냐 뭐 지금 계속 괄괄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개인 택시 기사만 주고 법인 택시 기사를 안 준다고 해서 막 형평성 논란 제기하다가 이제 법인 택시 기사 준다 지금 보니까 넣었어요. 또 언론은 포퓰리즘이라고 또 그걸 왜 욕하죠. 주냐고 또 이러고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간명한 게 보편 지급이긴 한데요. 네. 참 쉽지 않네요. 아무튼 저는 그 법인 택시 기사분들에도 주거만 그 포함시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결국은 이건 어떤 시기든지 간에 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피해갈 수 네, 없다. 무조건요. 이것만은 좀 뭐 객관적인 사실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민주당과 여권에서도 이만큼 선별복제하는 게 쉽지 않구나. 한번 그러니까 뭐랄까 교훈을 얻을 수 이번에 있는 선례가 된 게 아닌가 뼈저리게 싶긴 느꼈을 합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박준 변호 뭐 통화량 줄인다고 통신비 주는 건 아니죠? 네, 뭐 그냥 그렇죠. 요새는 통화량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쵸? 데이터 사용량이 통신비는 뭐 똑같아요. 요즘은 통화는 거의 무료 통화인 것 같긴 다 해요. 대부분 무료로 무료에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있죠. 결국은 거고. 데이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조금만 쓰세요. 알겠습니다. 못 씁니다 이제 돈도 네. 안 주는데. 뭘 또 그렇게 또 과장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과구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